아들아, 며느라, 내가 대장암 중기란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대장암 중기요? 세상에, 그러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 게다가 수술이라니. 저희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수술을 받아요? 돈 걱정은 말아라.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하면 될 거야. 엄마, 죄송하지만 그 돈이면 저희 다윤이 다음 달 학원비랑 저희 생활비로 조금 쓰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내 병원비를 학원비로 쓰겠다니. 그럼 나는? 그게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 거. 엄마만 조금 참아주시면 저희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엄마 그냥 수술 받지 말고 자연치료 받는 건 어떠세요? 요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야채 많이 먹고 운동하면 몸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엄마도 굳이 엄한데 돈 쓰는 것보다 그런데 돈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다들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내 몸이고 무엇보다 내가 모은 돈이다. 그런데 그걸 당장 너희들 월세랑 아이 학원비에 쓰라고? 그리고 나는 죽으라는 거니? 아니, 안 된다. 나는 그렇게는 못해.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김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김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인사 올려요. 저는 올해 70살인 김씨라고 해요. 나름 평생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제 신세가 뒤바뀔 줄은 몰랐어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은 축산업 종사자였어요. 남편은 가족을 누구보다 잘 책임지던 훌륭한 남자였죠. 마장동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과 저 세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여러모로 존경스러운 사람이기도 했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책임감 같은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제가 좋았던 건 바로 준비성이었죠.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먼저 이렇게 가서 미안해. 나는 먼저 가지만 그래도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남편이 말과 함께 저에게 알려준 것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이었어요. 그것과 더불어 저도 모르게 노후를 위한 자금을 넉넉하게 모아놓았더라고요. 이거라면 당신 혼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없을 거야. 다시 한번 미안해. 당신을 더 지켜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남편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남편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아들 윤석이와 며느리 유라에 은근한 유산 관련 질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유언장 한 장 없이. 그러게, 정말 유언장 한 장 없이 가버리셨네. 재산 같은 것도 따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둘 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척 말하고 있었지만 관심은 돈에만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아무런 재산도 받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남편이 일러놓은 대로 어느 정도 금액을 떼어서 녀석들에게 주었거든요. 너네 아버지가 남긴 몫이라고요. 유언장만 없을 뿐 모두 남편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하지만 녀석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 더 뜯어먹을 게 없나 저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지금 여기 행복한 어르신 채널처럼 전부터 다른 어르신들의 사연을 읽은 덕분이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악귀처럼 변할 수 있는지 너무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이와 유라의 은근하고도 집요한 물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윤석이와 유라의 가정에는 환난이 닥쳤거든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을 달래며 홀로 남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때였어요. 텅 비어버린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아 다도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평화로운 시간을 깬 건 윤석이의 갑작스러운 전화였어요. 엄마, 잠깐 통화할 수 있으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니? 그게 이걸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경매라니. 윤석이와 유라가 머무는 집은 남편이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자가였어요. 비록 경기도권이기는 했지만 남편이 둘이 안정적으로 살라며 결혼 선물로 준 거였죠. 그런데 그런 소중한 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판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몇 번이나 되물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빨리 바른 대로 말해. 그러니까 그게요. 아, 진짜 너무 창피하긴 한데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친구들하고 작은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임?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너 아직도 노름질을 하고 있는 거니? 윤석이는 지금보다 젊을 적에 도박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끊은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 결국 다시 손을 댄 모양이었죠. 제 말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던 윤석이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잃어버린 돈은 잃어버린 돈이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엄마, 가지고 있는 돈 좀 없으세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 같은 거요. 순간 윤석이의 말을 듣는데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유산 이야기를 또 꺼내다니요. 그것도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남은 유산은 없다고 거듭 말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윤석이의 목소리는 분명 제가 아는 아들의 그것이었지만 말하는 의도나 어조는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각다기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달까요. 사실 윤석이랑 유라는 장례식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유산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때마다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흘려듣거나 무시했었죠. 이대로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넘겼다간 그대로 날려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시했던 건데 제 예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다음 말했죠.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미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몫은 다 주고 나에게 남은 돈은 생활비 말고는 없다. 그럼 그 생활비는 얼마나 있으신데요? 윤석이 너 지금 엄마 생활비까지 뜯어가겠다는 거니? 생활비를 뜯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엄마는 저희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윤석이의 말은 반협박조였어요. 자기가 도박에 손을 대서 집을 날린 거면서 마치 저 때문에 자기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란 식으로 말하고 있었죠.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소리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성애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가슴으로는 남편이 준 돈의 일부를 떼서 윤석이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갈등하고 있었죠.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조금은 도와줄 테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해보거라. 진짜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얼마 정도 해줄 수 있으세요? 많이는 아니야. 5천만 원 정도니까. 5천이요? 아, 그걸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라고? 아니에요. 일단 그거라도 주세요. 감사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아들을 길에 나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돈을 줬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전부를 준 건 아니었죠. 사실
남편이 제게 유산으로 남긴 노후 자금과 사망보험금 중 일부 중에 일부만 준 거였으니까요. 윤석이가 원래부터 믿을 만한 녀석이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도 도박으로 있는 재산까지 날린 녀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믿고 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주기 전까지는 더 많이 줘야 하나 하고 망설였지만 제가 주겠다는 돈에 대한 녀석의 반응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더 많이 준다고 하지 않길 천만다행이다 하고요. 알아요. 만약 이 글이 채택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보나 마나 저한테 그 돈도 왜 주냐고. 말이 자식이지 그냥 노름꾼에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실 거라는 걸요.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자식이잖아요. 남이라면 모를까. 제 배로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런 자식이 제게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다고 도움을 구하는데 어떻게 고개를 돌려버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돈을 줬고 윤석이랑 유라는 한동안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녀석들로부터 다시 도움 요청을 받은 건 제 1년이 지나기도 전이었어요. 두 녀석 다 거짓골로 저희 집 앞에 나타났거든요. 당시는 겨울이었어요. 한참 한파가 몰아치던 때였죠. 늦은 밤에 갑자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녀석들이 손주까지 업고 나타난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나가보니까 유라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인간이 또 도박에 손을 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요. 빚쟁이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지금 겨우 도망 나오는 길이에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윤석이 녀석이 결국 또 도박에 손을 댄 게 분명했죠. 제가 너무 속상해서 윤석이의 등짝을 후려치며 말했어요.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도박질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기어이 일을 저질러서 처자식을 길바닥에 내몰아? 아, 왜 엄마까지 그래요? 안 그래도 힘들어요. 엄마 말고도 온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윤석이는 대충 말을 얼버무리더니 저희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뒤이어 유라도 손주 다윤이를 업고 제 눈치를 보며 들어왔고요. 윤석이는 아예 자기 짐을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놓고는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어요. 뭐야, 보리차밖에 없네. 엄마, 정수기 물 없어요. 저는 현실 감각이라고는 1g도 없는 윤석이의 말에 어이를 상실했어요. 그 곁에서 유라가 주섬주섬 저희 집 안방에 짐을 풀고 있는 걸 발견했죠. 제가 설마 하는 마음에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정말 여기서 얹혀 살 작정이야? 얹혀 살다니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다윤이 상처받아요. 아니, 얹혀 사는 걸 얹혀 산다고 하지 뭐라고 그러니? 그럼 임시 거주하는 거죠. 엄마, 그냥 잠깐만 있다가 갈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너희 지금 왜 내가 자는 안방에다가 짐을 풀고 있는 거야? 그야, 저희는 3명이잖아요. 설마 저희더러 작은 방에 가서 자라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당당한 윤석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너무 갑자기 모든 일이 닥친 탓에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거니? 이 집 주인은 나야. 네, 알죠. 잘 알죠. 이 집 주인이 엄마인 거. 그래서 잠깐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신세 좀 지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언제 양해를 구했다는 거니?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까 엄마 며느리가 말한 대로 다윤이가 다 알아듣고 상처받아요.
손주 다윤이를 인질로 잡고 말하는 둘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하지만 빚쟁이한테 도망쳐 저희 집까지 온 둘을 그대로 쫓자니 바깥의 날씨는 추웠고, 무엇보다 도박 관련 빚이니 질 나쁜 종자들에게 엮여서 험한 일이라도 당할까봐 뭐라 말을 못하겠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베개와 이불을 챙겨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도통 눈이 감기질 않았어요.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들 때문이었죠. 윤석이와 유라 그리고 손주 다윤이까지. 이 녀석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나.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같은 걱정과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뭔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핏 캔 조림통 같은 게 따지는 소리 같았죠.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마음에 거실로 나가보니까 글쎄 윤석이랑 유라가 그 늦은 시간에 둘이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없이 둘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뒤늦게 제 시선을 눈치챈 유라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인지 엉거주춤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깨셨어요? 하지만 반면 윤석이는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저를 힐끗 보더니 이내 다시 자기들이 보고 있던 유튜브로 시선을 옮겼어요. 엄마, 집에 안주거리로 먹을 만한 거 없어요? 뭔 놈의 집에 육포 하나 없이 살고 계세요? 그쯤 되니 어이상실을 넘어서 그냥 모든 게 꼴 보기 싫어지더군요. 자기들 말 맞다나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집을 나온 거였잖아요. 궁핍하고 상황이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 숨을 돌릴 만해지니까 바로 하는 게 음주라니요. 물론 심정은 이해가 되었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으니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요. 하지만 유라는 몰라도 윤석이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자기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녀석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도박에 빠져 온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한 것도 모자라.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자빠졌다니요. 제가 한탄스러운 마음에 결국 한 소리를 했답니다. 최윤석, 너 지금 제정신이니? 숨 좀 돌리자마자 술부터 찾아. 아, 엄마, 그냥 정신 차리려고 한잔 한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내가 엄마한테 술값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려는 거잖아요. 유라랑 저 하루 종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왔다니까요? 무어라 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자고 있던 다윤이가 눈을 비비며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또 싸워. 이제는 모르는 아저씨들이 아니라 할머니랑도 싸우는 거야. 모르는 아저씨? 제가 잠시 중얼대다가 이내 그게 빚쟁이들을 말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한참 좋은 것만 보고 자라도 모자랄 시기에 자기 부모가 빚쟁이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꼴이나 보다니. 다윤이의 말을 듣고 유라랑 윤석이를 흘겨보니까 유라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윤석이는 짜증난다는 듯 맥주를 더 벌컥 들이마시더니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야, 최다윤 빨리 들어가서 앉아.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학교까지 가려면 얼른 자야 된다고 했지. 학교라는 말에 저는 눈을 끔뻑였어요. 그러고 보니 다윤이가 자기 부모 따라 바깥으로 나오느라 정작 자기 학교랑 멀어졌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당시 다윤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랑 제 집은 2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제가 황급히 말했죠. 아니, 그럼 다윤이 학교는 어떻게 할 셈이니? 어떻게 하긴요. 아침에 버스 태워서 보내야죠. 2시간 거리를? 아이고, 도대체 어쩔 작정으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거니? 너희 둘은?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윤석이랑 유라는 그저 한숨만 쉬거나 술만 마실 뿐 딱히 대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다윤이를 학교까지 직접 데려다 준 건 저였어요. 제가 직접 남편과 함께 타고 다니던 차를 몰아 학교까지 바래다 준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유라는 자다가 안방에서 비몽사몽으로 나오고 윤석이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라에게 물었어요. 윤석이는 어디 간 거니? 돈을 구해보겠다고 나갔어요. 어디를 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죄인처럼 쭈글거리고 있는 유라를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더군요. 하지만 유라라고 마냥 불쌍하지만은 않았어요. 지금 저희 집에 붙어 있는 상황이라 저렇게 위축되어 있었지만 유라도 분명 남편의 장례식에서 윤석이랑 마찬가지로 유산을 운운하며 저를 압박했던 걸 똑똑히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라를 불쌍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마냥 동정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동안 비슷한 나날이 반복되었어요. 아침이면 저는 차로 다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윤석이는 돈을 구하러 바깥으로 나돌아다녔죠. 그런 생활이 3달쯤 지나고 나서 마침내 윤석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다음 달부터는 저희 다시 나가서 살 거예요. 정말? 그럼 드디어 제대로 된 돈벌이를 구한 거니? 그럼요. 알고 보니까 제 동창 중 하나가 중국에서 코인 사업을 하더라고요. 당분간 그쪽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 녀석이 저희 사정을 듣더니 머물 방도 하나 마련해 준다고 했고요. 코인? 설마 비트코인 말하는 거니? 그나마 찾은 일자리가 결국 또 코인이라니. 한숨부터 나왔어요. 저도 알긴 알아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 많다는 거.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인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다는 것도 사실이죠. 옛날에 한참 주식이 유행할 때 저희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소탐대시라면 패가망신한다고요. 아무리 호부견자라지만 여러모로 자기 아빠랑 비교되는 윤석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일단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윤이가 다시 학교 근처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다는 사실이었고, 저도 더 이상 아들네와 불편한 동거를 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마음이 편안했죠. 실제로 아들네가 나가고 나니까 그간 서로 얼마나 불편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또 겨우 3달간 안방을 망쳐놓기는 얼마나 망쳐놨던 건지. 녀석들이 나가고 나서 안방 청소를 하는데 하루를 꼬박 썼던 것 같아요. 윤석이네가 얻은 방은 작은 월세 원룸이었어요. 3명이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작았죠. 하지만 그간 녀석들도 저랑 같이 지내는 게 힘들었던 건지 어떻게든 거기서 지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좋은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기는 했어요. 어느 날은 윤석이랑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에 기쁜 기색이 가득해서 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요즘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그렇다니 다행이긴 한데 설마 그 일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한 코인 쪽이니? 네, 맞아요. 그런데 엄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코인 일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별로 반응 안 좋으시더니 제가 하는 일 좀 그냥 응원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요? 왜 그러니? 난 네가 한다는 일에 뭐라고 한 적 없다. 그냥 걱정이 돼서 물어봤을 뿐이야. 이상하리만치 윤석이랑은 점점 더 사이가 멀어져만 갔어요. 그건 유라랑도 마찬가지였죠. 분명 저희 집에 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제 눈치를 보던 아이였는데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뭔가 전이랑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컨대 어쩌다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아도 틱틱대면서 받기 일쑤였죠. 네?
아니요, 그냥 집안일 하다가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 집안일 하느라 바빴다니. 저희 집에 머무는 동안 이미 유라가 얼마나 게으른지는 두 눈으로 확인을 마친 상태였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 눈치를 한참 보는 중에도 그렇게 살았다면 몸도 마음도 편한 지금 자기 집에서는 어떻게 지낼지는 뻔했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제가 자기들한테 참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둘인데 서로 더 피곤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할 말이야 많았죠. 일단 윤석이가 빌려간 5천만 원, 그건 언제 주겠다는 말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참았답니다. 잃어버린 돈인 셈 치자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이 터진 건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부터였어요. 특별할 것도 없는 정기 건강검진이라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대장 내시경을 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밀 검진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장암 중기라더군요. 더 퍼지기 전에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식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뒤에 잠깐 병원을 나왔어요.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그도 그럴 게 사실 제가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미 젊을 때 한 번 여성암 수술을 받은 이력 때문에 어딜 가서든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어요. 고령에다가 수술 이력까지 있으니 제한도 많고 사실상 가입 하나 마나 한 조건 때문에 가입을 피해왔던 거죠. 다들 내가 건강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막상 정말 아프게 되면 아차 싶잖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다행인 건 남편이 제게 남긴 유산이 아직 넉넉하다는 거였죠. 수술비와 병원비까지 하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이때를 위해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돈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문제는 윤석이와 유라였어요. 녀석들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비용을 이야기해야 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생각한 게 노후 자금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남편 유산이 아니라 노후 자금이라고 말한다면 윤석이랑 유라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쯤 생각하니 상황이 웃기기도 했어요. 애초에 제가 윤석이랑 유라 능력으로 치료받을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받을 돈도 녀석들과는 관계없는 남편이 제게 남긴 돈이었고요. 하지만 늙으면 자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이에게 사실을 알렸죠. 둘은 다음 날 바로 저희 집으로 왔어요. 엄마, 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윤석이는 오자마자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을 했어요. 솔직히 녀석이 그렇게 저를 걱정하는 건 제 예상을 벗어난 일이라서 조금 의외기는 했죠. 둘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게 나도 깜짝 놀랐단다. 의사 말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쯤에서 저는 수술 비용을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시험할 생각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윤석이가 그새를 못 참고 말하더라고요. 정말요? 아니,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나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험이 없어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일 거라는구나. 네? 1,000만 원이요? 엄마, 그건 윤석이랑 유라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었죠. 제가 자기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실망스러웠던 건 둘의 반응이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윤석이랑 유라는 돈 1,000만 원과 저의 목숨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게 보였으니까요. 윤석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엄마,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상황이 당장 1,000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만 듣고 싶지 않다. 아니, 들으셔야 돼요. 저희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죄송하지만 병원 치료보다는 차라리 자연 치료 쪽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요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산이나 그런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하면 금방 몸이 좋아지기도 한다잖아요. 듣고 싶지 않다니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윤석이의 말을 잘랐어요. 제 자식의 입에서 제가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가슴에서 설움이 북받치더군요. 그걸 꾹 눌러 삼키고 말을 이었어요. 수술비랑 나머지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할 생각이다. 그러니 너희 둘은 신경 쓰지 말거라. 오늘 너희 둘을 부른 건 그냥 가족으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이니까. 네? 엄마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서요? 결국 또 돈 이야기로 가는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다. 그걸로 쓸 생각이야. 엄마, 왜 그걸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럼 얼마 정도 있으신 건데요?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아니, 그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안 그래도 저희 집 요즘 더 힘들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혹시 엄마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시면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나더군요. 이 녀석들이 대체 날 뭘로 보길래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요.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니? 조금 전까지는 돈이 없어서 나 수술 못 시켜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내 수술비를 떼어달라고? 아니, 저희도 얼마나 상황이 급하면 이러겠어요. 엄마. 상황이 급해? 당장 네 엄마가 죽을 지경인 지금보다 더 급한 게 대체 뭐란 말이니? 저희 사이의 감정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이 매서워졌고 미워하는 감정이 싹 텄죠. 결국 윤석이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쏟아내더군요. 저희 지금 월세도 몇 달째 밀려 있어요. 다윤이 학원비도 없어서 다른 애들 다 다니는 학원도 못 보내고 있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행복하게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아니,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조금 여유를 주시면 안 돼요? 저희 행복이 엄마 행복 아니에요? 최윤석,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진심이에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제가 낳은 자식이 저더러 죽는 게 낫다는 말을 저에게 쏟아내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 옆에 있는 유라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걸 보니 둘 다 같은 생각인 게 분명했죠. 결국 제가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네 엄마더러 죽으라고 할 수 있는 거니? 됐다.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날 이기적이라고 불러도 좋다. 나 혼자 수술 받고 어떻게든 살아갈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 엄마,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어머니. 둘이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 나가더군요. 녀석들이 나가고 나서 한동안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예약을 잡았어요. 예약이 밀려서 아무리 빨리 잡아도 시간이 걸리더군요. 접수처에서 저에게 묻더군요. 보호자분은 따로 없으시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호자 따로 없습니다. 먼저 떠나간 남편이 너무 그리웠어요. 남편이 있다면 윤석이가 저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돈이 웬수고 돈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죠. 사연을 쓰다 보니 지치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수술을 마치고 간호병동에 있답니다. 이 사연을 쓴 것도 간호병동에서 간호사와 옆자리 환우들의 도움을 받아서예요. 아직 제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수술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무엇보다 지치는 건 바로 제 마음이에요. 수술을 받으러 오는 모든 과정이 제게는 힘들었죠. 사실 수술 직전까지도 윤석이랑 유라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문자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식의 회유도 왔죠. 하지만 이미 저는 마지막 대화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터라 모두 거절했답니다. 저한테 자연 치료를 강요하던 윤석이와 유라의 모습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요. 만약 제게 남편이 남긴 유산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아무런 선택의 폭이 없었다면 그대로 녀석들이 원하는 대로 했었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도 무섭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겨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제 목숨과 몸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움을 받아서 사연을 쓰고는 있지만 지금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어떤 날은 눈을 뜨면 살고 싶다가도 어떤 날은 콱 죽어버리고 싶기도 해요. 윤석이가 밉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요. 부디 다른 분들은 더 조심하셔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